차라리 태어나지 말걸. 아니, 따뜻한 말만 나누기도 힘든 이 연말에 누가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성탄절 당일에 자신의 어릴 적 사진과 동영상을 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왠지 따뜻한 느낌일 것 같은데 같이 올린 글은 차라리 태어나지 말길이라고 썼습니다. 그 주인공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였습니다. 자, 전 씨는 어린 시절 자신이 가족 내에서 폭력과 방임을 겪었다고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자신의 SNS에 AI 웹툰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본인이 겪었다고 주장하는 가족 내 폭력과 방임, 학교 폭력, 고립된 유학생활 등을 담고 있는데 특히 최근에 이 관련 이 웹툰 내용을 보면은요. 전 씨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집으로 추정되는 거대한 성에 방문했다가 음식을 잘 먹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장실에 감금되고 또한 이동 중 멀미를 호소했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웹툰 봤는데 이 검은색 양과 흰색 양이 이제 가족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런 해석들이 있었는데요. 김윤주 평론가님, 이 웹툰에서는 동물로 비유가 됐는데 어제 올린 글에서는 전두환 씨에 대한 직접 언급이 혹시 있었을까요?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습니다. 다만 이 전 씨는 지난 어린 시절에 전두환 전 대통령과 본인의 할아버지죠. 네. 함께 찍은 사진,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수 게재를 했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난 2005년에 전 대통령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 서예 작품도 하나 올리기도 했습니다. 거기 이제 여러 한자들도 있었는데요. 어린 시절에 저런 이제 사진과 함께 지금 보시면은요. 예. 효, 신, 인, 근, 예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전두환이라고 적혀 있네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것으로 보이는데 뭐 보시다시피 뭐 효도나 믿음, 인내, 근면, 예의 이런 것들을 담은 내용이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위 전우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손자 전우원을 위해라는 뜻으로 이것을 썼던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짐작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느 할아버지가 쓴 서예라고 하면 굉장히 따뜻한 메시지일 텐데요. 그렇지 않게 읽히는 이유가 있죠. 전우원 씨 과거에 이 전두환 씨에 대해서 직접 했던 멘트가 있습니다. 싱크 한번 듣고 오시죠.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는 5.18 앞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임을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하고 이렇게 와서 뵈니까 제가 뚜렷이 보이고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 벌써 2년 전입니다. 전우원 씨가 저렇게 직접 찾아가서 유족들에게 사과하는 모습, 이게 진심이 맞냐 이런 걸로도 이야기가 그랬었죠. 많았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한 언급도 어제 했었다고요. 예, 맞습니다. 어제 올린 SNS에 지금 보신 그 2년 전 영상, 이 5.18 유가족분들 만나서 사죄드리고 이 현장에 와 보니까 얼마나 이제 할아버지가 지은 죄가 뚜렷했는지 느껴진다, 체감이 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 당시에 이 전우원 씨가 느꼈던 어떤 감회, 소감에 대해서도 어제 SNS에 올렸습니다. 5.18 피해자와 유족을 만났던 당시 사진을 동시에 게재하면서요. 네. 저 같은 벌레를 사랑으로 받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렇게 소회를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전우원 씨 사실 이런 사과로도 주목을 받았지만 불미스러운 일로도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김유선 기자님. 네,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 같은 경우에는요, 본인의 어두웠던 과거를 여과 없이 고백하고 드러냈던 예.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LSD, 대마, 엑스터시 등 여러 가지 종류의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바가 있거든요. 어두운 과거 그리고 그 시기에 고마웠던 분들이 많이 떠올랐던 모양입니다. 네. SNS에 어제 여러 명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마약과의 전쟁에 나섰던 분들이죠. 배우 차인표 씨 그리고 마약 예방치유단체를 이끌고 있는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사진 등을 올리면서 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시간에 등불처럼 서 계셨던 분들이라고 이분들을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등불처럼 서 계셨던 분들, 이 자신의 이제 마약 혐의 이런 것들이 다 나왔지만 이제는 반성하고 과거를 딛고 앞으로 가겠다 이런 것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연말을 맞이해서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좀 다
털고 가려는 건지 왜 이런 메시지를 다 올린 걸까요? 그런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냐하면 본인과 관련된 뭐 마약 관련된 논란도 있고 네. 또 본인의 가족들과 관련된 논란들이 같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전두환 씨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마지막까지 사과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걸 대신하는 의미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제 그 웹툰이나 이런 거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면 네. 본인이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받고 비난을 받고 이분 물론 본인이 다 용서를 구하고 마약 관련돼서 다 인정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배경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웹툰에 보면 가족들과 관계에서 본인이 당했던 여러 가지 아픔들, 어려움들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찌 보면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있었던 생활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본인의 어떤 그 예전의 고통들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철저히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고립돼 있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네. 그래서 사회적 관심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본인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전두환 씨 가족이 잘못했던 부분들에 사죄하는 모습을 통해 사회로부터 뭔가 좀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이런 여러 가지 작품들을 통해서 본인이 겪었던 아픔들을 치유해가는 과정이라고도 보여지고 그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전우원 씨가 저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과거를 잊지 않고 저렇게 계속해서 사과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뒤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갔던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또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또 다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침 이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나왔는데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죠. 과거와는 단절되게 반성하며 바르게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으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혐의 인정하십니까? 태국과 캄보디아에서도 마약 투약하셨습니까? 수사 피하려고 도피했나요? 마약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최진봉 교수님, 네. 6년 전엔 분명히 저렇게 여러 번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한다, 반성한다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죠. 사실은 그날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렇게 2022년에 얘기했던 말, 그 말을 들으면 바뀌어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근데 똑같은 일을 또 저질렀어요.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보면 황하나 씨의 저 모습 보면서 야, 저게 그냥 본인 입장을 회피하고 싶었을 거다. 예전에 했던 영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예. 저런 모습을 또 보이는 황하나 씨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가 면목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저게 지금 예전에 2022년도 말에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고 그때 모습 지키고 교양 프로그램에 네. 출연해서 또 인터뷰한 거 말고 그리고 나서 지금 처음으로 3년 만에 얼굴이 공개가 된 건데 지금 보시면 뭐 마스크 쓰고 그다음에 모자를 통해서 완전히 가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예. 감추고 있는 모습인데 저게 오늘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에서 입감돼 있던 황하나 씨가 오전 10시 30분께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법 안양 지원에 도착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신 것처럼 뭐 점퍼에 흰색 마스크에 얼굴을 하나도 가리고 안 보여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탈 때 마지막 장면 보이시죠? 엘리베이터 탔는데 그리고 나서 카메라가 있는 걸 의식하고 고개를 돌리잖아요. 저런 모습 보면 뭐 모르겠습니다. 반성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카메라에 찍히는 모습이 싫어서 결국 피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카메라에 찍히는 게 싫은데 장유미 변호사님, 그런데 해외 도피 생활을 그래서 꽤 오래 했습니다. 2년 동안 계속 도망 다녔는데 갑자기 왜 한국에 들어온 걸까요? 그러니까 아마 자수를 통한 감경을 노리고 한국에 자발적으로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라는 이런 분석이 힘을 얻고 있는데요. 일단 그렇지만 구속을 피할 길은 좀 없어 보입니다. 지금 구속 기로에 놓여 있는데 2023년도 7월 달에 지인 등 2명에게 마약 투약한 혐의를 현재 황하나 씨 받고 있고요. 2023년도 12월 달에 태국으로 도피를 했습니다. 최근에는 캄보디아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말씀 주신 대로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고 국내 송환된 상황이고요. 오늘 바로 영상에서 보신 것과 같이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한
모습입니다. 네, 안진용 기자님. 그런데 이게요, 지금 마약 혐의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이 지난 2년 동안 황하나 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 뭘 했는지 여기까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앞서 황하나 씨는 본인이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또 수감을 했었는데 이번엔 지인에게 마약을 투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마약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이런 경로 등을 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일단 해외에서 생활을 했는데 또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황하나 씨가 현장에서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는 그래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에서 도피했던 황하나 씨가 어떻게 해외에서 호화로운 도피 생활을 할 수 있었는지, 그 자금은 어디서 나왔는지 이게 궁금해지는데 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을 현지로 불러서 현지의 또 다른 남성들과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마약 투약 관련된 것 외에도 또 다른 범위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와, 한두 가지 혐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건데 장윤미 변호사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피할 길 없다고 말씀하시긴 했지만 어쨌든 자신의 발로 직접 들어왔습니다. 네. 좀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수사에 어떻게 임하는지가 또 관건인 겁니다. 자수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현재 추정이 됩니다만 네. 실질적으로 본인의 어떤 범행과 관련해서 낱낱이 실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좀 감추려고 하는 동인을 가지고 뭔가를 은폐하려고 한달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만약에 수사기관이 이 은폐 의도도 있고 그렇다면 증거인멸 또 말을 맞추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선처를 받기 어렵고요. 단순히 국내에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 선처받기는 어렵고 수사기관에 어떤 태도로 진술하는지가 이 관건이 될 수밖에 없고요. 황하나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처벌 전력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상습성이 인정돼서 형이 2분의 1 이상 가중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연이은 범죄, 마약, 구속 이런 이야기 좀 무겁잖아요. 분위기 진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파이터가 준비한 다음 소식입니다. 연구 없다. 예, 주인공 코미디언 심영래 씨 이야기인데요. 이 추운 날 길바닥에 나왔다, 길거리에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하나 둘셋넷 띠리리리띠리. 니네들 아저씨 누군지 알아? 영구 아저씨 모르지? 이렇게 제가 오늘 홍대에서 처음 이게 버스킹 해보는데 나 외국에 온 것 같아. 너무 새로워가지고. 자, 제가 오늘 크리스마스 캐롤 됐으니까 있는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릴까 말까 달릴까 말까 종소리 울려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해 달릴까 말까 울면 안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세상에, 김유성 기자님, 저 파란색 한복 조끼에 여기 왕점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그 영구가 돌아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구는 나이도 들지 않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봤던 그 모습 그대로 굉장히 순박하고 어찌 보면 코믹한 모습으로 대중 앞에 선 모습 방금 확인하실 수 있었는데요. 심영래 씨는 여러 가지 도전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국민 코미디언이잖아요. 네. 1980, 90년대를 풍미하던 그런 코미디언입니다. 그런 심영래 씨가 그제 저녁에 홍대 거리 한복판에 기타를 들고 이렇게 나선 겁니다. 홍대예요, 저기가. 네, 그렇습니다. 또 엄청 추웠잖아요.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이때 이렇게 얇게 입고 대중 앞에 섰습니다. 영구 의상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파란 조끼에 그리고 이게 한복 같은 그 복장이잖아요.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이해서 산타 모자 그리고 방한용 귀 마개까지 착용한 채 기타를 들고 이렇게 앞에 섰는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영구 특유의 캐럴하면 달릴까 말까 맞아요. 네. 확실하게 제가 성대모사를 못해서 죄송한데 그 특유의 달릴까 말까를 그대로 대중들 앞에 선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객들에게 직접 마이크를 넘기면서 소통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에는 코미디언 엄영숙 씨까지 등장을 해서 이렇게 또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사실 최진봉 교수님 나이대에는 네, 산타보다는 이분이 좀 더 반가우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때만 해도 정말 대단한 인기였죠. 심영래 씨 하면 정말
어렸을 때 뭐 영화도 많이 만드셨고요. 영화에 출연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저렇게 코믹하면서 재밌는 노래도 많이 해주셨고 즐거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죠. 근데 그분이 다시 옛날의 모습 그대로 돌아오시니까 너무 멋있고 재밌었어요.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심영래 씨가 저기에 나타나니까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즉흥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요. 저기에 모여서 추운데도 저거 보면서 박수 보내고 그랬다고 하는데 예. 코믹스러운 크리스마스 캐롤 그리고 대중들에게 익숙한 추억의 노래들을 쭉 불러주면서 사람들과 거리에 나온 분들과 소통을 했다고 하던데요. 네. 저게 이제 어린 아이들도 많이 좋아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사실 실명 씨 연세가 좀 있으시잖아요. 지금은. 예. 근데도 저렇게 코믹한 복장을 하고 나와서 재밌는 캐롤을 불러주니까 아이들도 와서 재밌고 가족들도 이벤트와 같은 행사였다라고 하면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어떤 누리꾼은 글을 올렸는데요. 경험을. 심영래 씨가 용돈도 줬대요. 오, 이 자리에서요? 네, 용돈도 줬다고 글을 올린 사람도 있었고요. 또 현장에는 없었지만 누리꾼들도 많은 걸 올려주셨는데 네. 역시 레전드는 다르다. 영원한 슈퍼스타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고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상 즐겁게 시청했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타임머신을 탄 듯하다. 옛날 모습 그대로다. 앞으로도 자주 보고 싶다. 이런 글도 올려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보고 싶다. 이 수많은 팬들의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 심영래 씨 큰 결심을 하나 했다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니 오늘 그 제가 얼굴을 사실 이제 리모델링 싹 해가지고 지금도 괜찮으신데? 아 근데 이제 관리 계속 해줘야 돼 연예인들은. 오늘은 안면 과상 제주도 하실 거고요. 이거 엄청 아파. 여기 다 이게 수술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아픈 걸 아시는데도 또 하시게 되시 우리 팬들을 위해서. 그 평상시에는 그 대화를 나누더라도 항상 옛날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연예인들의 그 심정이니까.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많이 봤죠. 보호자 없으세요? 응? 보호자. 아니 보통은 뭐 아내분 뭐 이런 분들이 다 가족. 아니 혼자 사니까 무슨 아내가 어딨어. 지금 뭐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런 병원에 왔을 때는 재혼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 보자. 아니 좀 짠한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이럴 때 와이프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진영 기자님, 이 수술 사실 연예인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테니까 얼마나 아픈 수술인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저는 너무 개인적으로 반가운 분이에요. 왜냐면은 그 아까 불렀던 심영래 캐롤이 1984년에 나왔는데 제가 딱 어릴 때 듣던 노래였거든요. 근데 아까 아저씨 누군지 알아라고 물어봤는데 아마 많이들 모를 텐데 방금 들은 그 캐롤이 사실 그 당시에는 여러 방송사에서 가창력 부족으로 금지곡 판정을 받았다는 거를 진짜요? 알고 들으면 더 재미있을 겁니다. 저런 굉장히 독특한 캐롤이 있어? 근데 저렇게 적지 않은 나이에도 버스킹을 감행할 정도로 용기 있는 심영래 씨가 사실은 두려워하는 게 꽤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뭘까요? 주사와 벌레 이런 걸 굉장히 두려워한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혈관도 잘 보이지 않아서 병원 가는 걸 꺼린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면 거상술을 받는데 또 하나 중요한 거 재수술입니다. 앞서 받은 적이 있는데 다시 받는 거예요. 왜? 이걸 왜 가능하느냐? 예. 사실 심영래 씨가 항상 지금 저렇게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젊은 층과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너무 나이가 들어 보이면은 젊은 친구들이 조금은 좀 멀리 느낄 수 있잖아요. 거리감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걸 줄이기 위해서 주사를 그렇게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조금이라도 좋은 모습으로 젊은 모습으로 대중에게 가까워지기 위해서 안면 거상술을 시행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주 평론가님, 우리를 또 한 번 웃기려고 이렇게 큰 결심을 하신 건데요. 정말 작정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본인의 얼굴까지 던진 거 아니에요. 온몸을 던지는 걸 넘어서서 맞습니다. 그야말로 웃음을 위해서는 이 한 몸 희생하겠다. 아마 이런 자세로 새로운 도전에 나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동안 뭐 텔레비전, 뭐 영화, 뭐 앞서 보신 뭐 캐롤 등을 통해서 다방면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웃음을 주어왔던 한 획을 그은 코미디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지금 이제 새로운 페이지를 넘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려고 하는지 저렇게 이제 수술까지 감행하는 모습을 보면 짐작이 가는데요. 그래서 오죽하면 본인이 새 장을 여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다짐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본인의 개인 채널을 오픈하는 것을 기념으로 개업식까지 했다고 개업식이요? 얼굴 리모델링 이후 개업식을 개최를 했는데요. 유튜브 채널을 오픈했다고 지금 개업식을 한 건가요? 그렇죠. 개업식. 약간 아날로그식 그런 개업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어쨌든
저기 이제 동료 그 개그맨들도 많이 오셨다고 네. 합니다. 이마룡, 엄영수, 김학래 이런 분들이 오셔서 네. 다 같이 힘을 보태줬고 또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가까이 지내던 재계 인사분들까지도 총망라해서 이 자리에 와서 축하를 해 주셨다고 하네요. 네. 뭐 연구하면 심형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이 웃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보여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원한 영구로 우리 곁을 오래오래 지켜주시기를 뉴스파이터가 응원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안 나왔다. 누구 이야기인지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얼굴도 동안이지만 몸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조금 건강해요. 와, 그럼 어떤 운동 하시는 거예요? 나는 PT를 꾸준히 받아왔어요. 매일매일? 아니 일주일에 2번. 그리고 한 번은 필라테스, 어. 2번은 PT. 어. 이거를 꾸준히 7, 8년을 해왔다는 얘기지. 또래 같아요, 두 분. 아유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네, 저도 기분이 나빠야 되는데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요. 형명 친구 같으세요? 반박을 못 하겠어요. 동기가 지금은 있는 게 두심이야. 여자는 두심이만 있고. 두심. 근데 왜 내가 두심이라고 하면 다 웃어? 왜? 고두심 쌤을 두심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그러면 두심 선생님이라고 그럴까? 아니 두심 언니, 두심 선생님 이 표현이 좀 재밌는데요. 김민성 기자님 이렇게 최강 동안이자 최강 건강이신 국민 시어머니 박정수 씨인데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어느 날 목소리가 안 나왔다는 겁니다. 갑상샘 결절이 발생을 한 건데요. 박정수 씨가 나이가 들고 폐경이 되자마자 몸에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갑상샘 암이 발병이 된 건데요. 과거에 암투병을 했던 사실을 이렇게 털어놓게 됐는데 네. 갑상샘 결절이 3개였을 때 이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는데 그때 그냥 활동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활동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가 됐어요. 근데 네. 2년 후에는 다시 병원에 가보니까 결절이 5개로 증가를 한 겁니다. 그리고 수술 직전에는 7개까지 늘어난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수술을 감행을 하게 되죠. 아니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 박정수 씨가 병이 악화됐을 당시에 이 이야기를 직접 하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나는 다 드러내서 없어요. 갑상선이 지금. 지금 많이 좋아져서. 어저께 분명히 녹화할 때 말이 나왔는데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그냥. 이거 큰일 났잖아. 지금 촬영을 하는데 하루 상관에 그냥. 하루 상간에. 그래갖고 촬영을 나는 접고 병원에 간 거야. 그래서 갔더니 우리 형부가 이제 닥터니까 이렇게 해보시더니 저제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아. 빨리 내일 또 들어와 그러더라고. 가니까 7개가 됐어. 이게 혹이 수술하기 전에 조직 검사를 했더니 전부 다가 암이었던 거지. 김민주 평론가님 이제는 7개나 되는 이 결절 의사 형부의 충고대로 다 치료하셨겠죠? 그렇습니다. 이 갑상샘을 모두 제거하는 수술도 했고 항암 치료도 병행을 했었다고 합니다. 쉽지 않은 아마 투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 10년 정도를 굉장히 후유증으로 고생을 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이 갑상샘이라고 하는 게 우리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공장과 같은 역할을 맞아요. 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제거하고 났으니 후유증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시되기도 하는데요. 박정수 씨는 그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정말 그 투병했을 당시에는 면역력이 너무 떨어지다 보니까 뭐 간염에 황달, 대상포진 감염 뭐 이런 온갖 병들을 달고 살았다고 합니다. 또 그 이후에는 허리에 협착증도 발생을 해서 쉽지 않은 시기를 보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네, 아픈 것도 아픈 건데 이 배우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는 건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아요. 감히 상상도 되지 않는데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보시죠.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우리는 대사를 전달해 줘야 되잖아. 근데 이게 고저음 불가야. 높은 소리도 안 나오고 아주 저음도 안 내려가. 그치? 아주 저음도. 그래갖고 좀 우울했지? 한동안? 그때는 막 내가 그랬지. 어떤 사람들한테 갑상선 암은 암이 아니라고 누가 그랬어? 막 이래서 나는 제일 힘들더라고.
네, 최진문 교수님, 이게 다른 곳의 암도 아니고 목소리를 계속 써야 하는 배우기 때문에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건 배우에게 사망 선고 아닙니까? 그렇죠. 배우 입장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면 못 하잖아요, 연기를. 연기를 할 수 없는 거죠. 왜냐면 배우는 목소리, 표정 연기 이걸 통해서 연기를 전달하는 건데 목소리가 안 나오게 되면 배우로서의 삶을 멈춰야 되는 거니까 본인한테는 사망 선고로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은 붙어 있지만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을 못 하게 되면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됩니다. 맞아요. 모든 걸 잃은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우울했다고 그렇게 표현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상실감이 오셨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박정수 씨가 열심히 수술 받고 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계속해 왔다고 그러잖아요. PT를 거의 매일 하고 이랬다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2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고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목소리도 잘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박정수 씨가 거기서 그냥 포기했으면 정말로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수술 받고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저 모습은 프로로서의 모습이다. 본인의 몸을 건강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우로서 시청자들이나 팬들에게 본인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저런 노력의 모습이 결국은 박정수 씨가 얼마나 프로페셔널한 배우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근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렇게 아이돌 춤을 열심히 추시는 모습 건강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는 건강길만 걸으면서 오래오래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진영 기자님, 우리가 아는 그 유혜리 씨인가요? 네, 맞습니다. 원조 섹시 아이콘 유혜리 씨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분은 1985년에 데뷔를 했는데 CF뿐만 아니라 각종 영화와 드라마까지 섭렵했습니다. 자, 근데 80년대는 1982년 이 에마 V라는 영화가 개봉된 이후에 에로의 전성시대였죠. 그러다 유혜리 씨가 1988년에 파리 에마를 촬영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인 섹시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된 겁니다. 당시 TV를 틀 때마다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많은 광고를 찍었는데 중요한 건 이 광고 한 편 때문에 유혜리 씨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항상 어렸을 때는 여자는 가만히 있다가 부모님이 짝지어준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가장 큰 행복이야. 이렇게 쇠뇌 받고 자랐어요. 그런 제가 몰래 나가서 이제 CF를 찍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로.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딱 나오니까 아버지가 식사하시다 딱 보고 나를 한번 보고 TV 한번 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들켰다. 난 죽었다. 난 죽었어 이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오빠하고 남동생이 딱 그러는 거예요. 예, 저 모델 너랑 똑같이 생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넘겼어요. 아니, 오빠, 남동생 눈치름 좀 챙겨야 될 것 같은데 김효성 기자님, 듣는 제가 다 조마조마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남동생과 오빠의 기지 덕분에 아버지에게 들키는 그 위기는 모면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뿐이었던 게요. 나날이 인기가 뜨거워지면서 너무 끊이지 않는 러브콜이 있었고 여러 가지 또 광고계를 주름잡기 시작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니 시리즈 같은 드라마에도 많이 출연을 했었거든요. 근데 또 그때 당시는 TV의 영향력이 막강했잖아요. 모두 다 TV를 보고 있었고 TV만 주시하면서 그 삶을 영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TV를 밖에다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아버지께서 모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후 상황 역시 화면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였는데 이제 한 달, 2달이 되니까 여기저기 막 나오잖아요. 막 나오니까 아버지가 식사하시다가 눈치를 챈 거예요. 식구들이 다 나를 속였구나. 밥상을 둘러엎고 찌개가 날아가고 막 집이 난리가 났었어요. 세상에, 그 당시 채널 돌릴 때마다 광고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원조 섹시 아이콘 이 유혜리 씨의 당시 광고 영상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젊음을 하드락으로 표현한다.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이 청바지 광고 하면은 그 당대 최고의 여배우, 최고의 미녀가 하는 CF인데 이 시절 유혜리 씨 안 좋아하는 남자가 없을 정도였다고 하는데 이 정도 되면 사실 아버지도 좀
자랑스러워할 만한 상황 아닌가요?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유혜리 씨가 젊으셨을 시기만 해도 정말 그 앞서도 소개가 나왔습니다만 약간 그 가부장적인 그런 네.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맘 놓고 연애 활동하기는 좀 힘드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들키지 않는 게 네. 지상 과제처럼 이제 그렇게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할 때도 저 유혜리라는 이름은 활동명이고 성과 이름을 다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활동을 한 건데 본명은 최수연 씨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도 바꾸고 이름도 바꾼 유혜리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쭉 이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당시엔 이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본인의 이름을 다시 찾고서 연기 활동 계속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문에 오빠 내가 힘드네. 이 공공문서, 공적인 문서에 이런 이야기가 왜 담겼을까요? 김효선 기자님. 네, 그제입니다. 충북도청이 도내시군 축산 담당 부서에 공문을 배포했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보면요. 내년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 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변동 사항이라고 되어 너무 있습니다. 어려운데요? 굉장히 네. 어렵죠. 그러니까 네. 담당자들은 꼭 확인을 하고 변동 사항이라고 하니까 주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은데 그 밑에 공문 밑에 부침이라고 하는 부분에 사적인 내용의 글까지 있어서 화제가 된 겁니다. 저건가요? 그거 네. 조작 아니고 실화여서 많은 분들이 눈을 다시 확인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전에도 몇 번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달라질 것 같진 않아서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되지만 그게 많이 힘들다. 쉽지 않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 충청북도라고 써 있고 저 내용이 지금 써 있는 거잖아요. 네. 제 마음이 이게 조마조마한데 여기 김명준 앵커가 계셨으면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뭐 이거 하셨을 것 같아요. 안지준 기자님 저거 AI 아니죠? 아마 김명준 앵커는 사람입니까 아니라 사랑입니까? 라고 했겠죠.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냐고 물어봤을 겁니다. 자, 근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혹시 AI가 만든 가짜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충북도지사에 정식 직인이 찍힌 문건이었습니다. 자, 논란이 되자 결국 도청이 나서서 해명했는데 예. 그 해명 내용을 보면 공문 담당자가 문서를 만들면서 자신의 개인적 메시지를 모르고 실수해서 붙여넣기를 했다는 겁니다. 즉, 사랑 이야기가 맞았습니다. 아 세상에 저희가 이 담당 관계자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글자 자체가 하얀색으로 지정이 돼 있던 게 붙여지니까 공문서상에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본인도 몰랐고. 아니 그러니까 흰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화면으로는 안 보였다는 건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직인을 찍을 때는 프린트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린트하면 나온다고 이렇게 해명을 했더라고요. MS 워드로 하던 걸 한글 파일로 해서 하면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던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인을 찍으려면 누군가 이걸 인쇄해서 직인 찍어서 이걸 배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직인 찍을 때는 왜 몰랐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게 결제 라인이 이 사람이 기한을 하면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결제가 이루어질 거고 도지사까지 결제가 이루어졌겠죠. 아니면 네. 전결이면 국장이든 누가 결제를 했겠죠. 그 사람들은 과연 이걸 못 봤냐는 거예요. 제대로 보는 건지 공문을 안 보고 그냥 올리면 그냥 막 찍고 내보내는 건지 황당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게 걸려있지 않고 네. 밑에 있는 부서나 이 시군구에 나누어졌다는 게 너무너무 황당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일을 제대로 하는지 예.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공문이 지금 11개 지자체에 정식으로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이게 뭔지 얘기 되물었다는 거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누리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웃지 못할 해프닝에 대해서 많은 분들도 의견을 주셨습니다. 결국은 공무원의 기강회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뭔가 사랑이 넘치는 도정, 사랑이 넘치는 행정 이렇게 살짝 꼬집는 반응을 보이신 분도 있었습니다. 담당자는 여친 외롭게 하지 말고 집에 들어오면 꼭 보고해라라는 다소 웃픈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장윤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공문서잖아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가짜 뉴스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이없는 일이 발생한 건데 네. 아까 최진봉 교수님이 짚어주신 대로 이걸 프린트를 하게 되면 정말 그래서 실물 직인을 찍게 되면 이걸 모를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뭐 업무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 전자직인을 날인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 부분이 걸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북도청에서는 일단 해명과 설명 그리고 대안 마련을 내놨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일단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했고요. 전산 시스템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실수를 저지른 부분은 이게 좀 회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빠 내가 많이 힘드네 라고 적었는데 오빠도 힘들고 나도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설산에 나타난 괴짜 스님, 김유성 기자님, 괴짜 스님 누구 얘기예요? 네, 살기 위해서 속세를 등지고 산으로 들어간 한 스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볼 영상을 보시면요. 정말 스님이 맞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괴짜 스님이라고 불리는 건가? 라고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대체 무슨 행동을 했길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영상 함께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차. 지금 산속에서 뭘 하세요?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운동하고 있습니다. 목이 마르고 이럴 때는 가가지고 얼음을 따가지고 먹죠. 아이고 목 말라라. 아이고 얼음 부처가 돼보기도 하고. 들어갔다 나왔다 애들. 아이고 좋다. 오늘 여기서 하룻밤 좋아합니다. 자. 이제 완전 무장해가지고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자를 갈아가지고 딱 덮쓰고. 애초야, 자자, 이제 여보. 아니 김현주 평론가님, 지금 여기 스튜디오도 추운 상태인데 지금 저렇게 생 야외에서 잠을 진짜로 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 눈 덮인 바위 밑에 달랑 비닐 한 장 이렇게 가려놓은 상태에서 산속에서 취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특별히 이렇게 야외 취침을 이날만 했던 것이냐? 그게 아닙니다. 이 스님의 경우에는요. 계룡산에서도 태백산에서도 이런 야외 취침, 산속 취침을 그동안 숱하게 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해용 스님의 수행 방식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는 발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발도 가리고 모자도 겹으로 쓰고 롱패딩 입고 이렇게 해서 잠자리에 들긴 하지만 그래도 어디 뭐 뜨뜻하겠습니까? 저 강아지도 추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엄청 추운 거죠. 롱패딩을 이불 삼아 저렇게 들어놓으면서 산속에서 야외 취침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자를 써도 아마 머리가 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정말 안 추울까? 왜 이런 고행을 스스로 나서서 하는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영하의 날씨에 이렇게 산속에서 비박을 하게 되는 것은 사실 춥다. 정말 춥기 때문에 하지만 내 자신이 맑고 또 청정해지기 위한 수련의 한 방법으로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설명을 했고요. 또 산중에서 이런 가운데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 야외 취침은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이제는 알겠어요. 그런데 안진용 기자님, 아까 보니까 막 얼음을 막 따먹고 그 나무에 막 거꾸로 매달리고 막 이런 거 하시던데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지금 TV 켜신 분들 나는 자연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택 씨랑 이승윤 씨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 보신 것처럼
플라잉 요가를 즐기시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어도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스님의 얘기에 따르면은 몸을 정화하고 몸을 편안하게 하려고 기본적으로 요가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력도 강화되고 심신을 단련하는데 그만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는 별나 보일 수 있지만 혜용 스님에게는 그 어느 시간보다 편안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플라잉 요가를 한 지 벌써 15년이 됐다고 합니다. 와. 그래서 혼자만 하는 게 이제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영상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제 무술 아닌 무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인도의 명상홀에 들어가가지고 있기도 하고, 인도의 욕기들하고 같이 이제 요가 수행을 하기도 하고. 근데 스님, 네. 여기는 왜 오셨어요? 요가 이제 수업이 있어가지고 플라잉 요가 수업하러 왔습니다. 무릎과 무릎 사이에 손을 집어넣고 왼발 올라가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아니 최진문 교수님, 제가 스님이 뭐 네. 다과를 가르쳐 주시거나 음식을 가르쳐 주시거나 뭐 명상하는 건 다 봤는데 플라잉 요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소림사 같으면 무술은 가르쳐주지만 플라잉 요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래서 혜용 스님이 불러주는 곳이 있으면 종종 가서 저렇게 요가를 가르치신대요. 그래서 본인의 이제 재능 기부를 하는 거죠. 예.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심지어 요가 지도자 과정까지 수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하는 거죠. 그냥 전문가시네요. 뭐, 예, 네. 이거 뭐 그냥 뭐 산속에서 혼자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 자격증까지 얻어서 한 걸 보면 전문적으로 하시는 게 맞고요. 배우러 온 사람들도 단순히 이제 그냥 플라잉 요가를 수업을 받으러 온 것뿐만 아니라 네. 마음까지 단련되는 시간을 갖게 됐다고 하는 말을 옮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말씀 하나하나도 또 좋게 마음속으로 건강을 회복하고 또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일거양득의 기회가 된다고 합니다. 혜용 스님이 이런 재능 기부를 하게 된 것도 바로 이렇게 속세에 와서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그 사람들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런 좋은 뜻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스님이랑 좀 이미지가 달라요. 어떤 이유에서 출가를 해서 설산에서 또 이렇게 또 도시에서 이중 생활을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출가하게 된 그 과정도 상당히 또 많이 다릅니다.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거예요. 이녀 중 이 가족에서 태어났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계를 온전히 본인이 또 책임을 졌어야 됐다라고 하고요. 네.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일을 하면 뭐 얼마나 잘해낼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 일 오늘 제대로 못했으니까 너 나가자라라고 해서 아무리 이제 어른인데도 참 이제 어른답지 못했던 건데 네. 그럼 한겨울에 쫓겨나서 갈 데가 없으니까 너무 춥잖아요. 그럼 개나 고양이를 껴안고 잤다는 거예요. 개나 소 같은 걸 껴안고. 그래서 20대 때 출가를 결심하게 됐다는 거고 늘 외톨이였고 집이 가난해가지고 어울리지도 못했었고 사회에서 버림받은 느낌 때문에 정말 큰 증오심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자리 잡았었는데 부처님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스르르 풀리듯이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찰에서 위안을 얻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출가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단련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오늘 주로 봤잖아요. 네. 근데 단련이 주특기가 아니십니다. 이 스님께는. 이 스님은 요리 전문가예요. 진짜요? 진짜 요리를 굉장히 잘해서요. 칼질 기본이죠. 와, 능숙하게 저거요? 예, 네. 지금 하시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절밥으론 좀처럼 보기 힘든 대중음식 짜장면도 직접 만들어서요. 동네 어르신들한테 성탄을 기념해서 이것도 이제 종교 통합 같은데 나눠드리기도 했고 단무지도 직접 담가서 대접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을 나누고 온기를 또 베푸는 것 또한 수행의 일종이라고 이 스님은 생각한다고 합니다. 네, 종교를 떠나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저렇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주는 것 자체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